미한 진술을 들어 전체 퍼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정호성의 발언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일단 그날 아무 일정 없었다. 예, 그날에 아무 일정이 없었다라는 정호성의 주장. 그거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박근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얘가 또 막판에 가가지고 말을 이리저리 바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정호성은 주로 다 녹음 파일이 있대. 주로 지시사항을 녹음을 했더만, 지시사항을 녹음을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성은 이제 자기 죄를 시인을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사생활 얘기는 내가 볼 때 그 논점 흐리는 얘기야.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랑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논점을 흐리는 기사이고요.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낚이는 거야. 그런 뭐 사생활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면 낚이는 거다. 그 다음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어요.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어. 대통령의 가족관계까지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전부 다 사찰을 하겠어. 사생활이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사생활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모 대통령의 1분 1초는 전부 다 공인의 삶이야. 그래서 세월호 때 박근혜가 뭐 했는지 밝히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밝히란 말이냐. 어떤 나라도 그런 걸 안 밝힌다라고 김기춘이 뻥 깠다가 걸렸잖아.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은 분단위로 하다못해 아베가 목욕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한다니까. 온천 가서 온천했다. 그런 얘기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온천에서 온천했다. 그 얘기까지 전부 다 보고한다는 거야. 그게 원래 난 대통령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은 국가 기밀이야. 왜냐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야. 그러나 이 시간 이전의 모든 내용은 국가의 정보야. 공공의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밝힐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뭐 사생활 그런 거 없어. 아베는 목욕한 시간까지 다 공개하는데 박근혜 지가 뭐라고 그걸 공개를 안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그래서 정호성 국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가자.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게 문제야. 쉬지를 않고. 아이고. 아이고. 박영수 특검으로 가기 전에 아이고 하나 잠깐 뉴스를 뭘 들으면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문으로만 돌던 이 블랙리스트를 유진용 문화부 장관, 전 장관이 내가 받았다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 Y뉴스에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네. 다 관련이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은 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의 안방을 틀었을까 이렇게 주제를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 있어요, 정말. 예,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예. 근데 전직 검찰 근데 자택 압수수색 이제 비서실장이면서 전직 검찰총장 예.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처벌된 적은 있는데 있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한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앞으로 자다가 팬티 바람에 끌려가거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불문율이군요. 검찰총장 지낸 사람 집 털지 않는 건 일종의. 또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런 적도 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무려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다 지낸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사실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1992년에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사건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 사건이잖아요. 이게 부산 초원복집 사건 하면은 뭐 언론이 복집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원래 이름은 지역감정 조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야 된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예,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지만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미꾸라지 소리를 맞아요. 듣는 계기가 거긴 합니다. 예. 뭐 그때도 사실은 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만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네. 이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턴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김기춘 씨에 대한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까? 예, 그동안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지냈어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검찰에게는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특검마저 김기춘 씨의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른 아침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못한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국민들 믿으십시오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특검이 탐침봉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니까 그랬어요. 김기춘 씨로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모를 당한 거죠. 그래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거나 참담하다 이런 뭐 발언들 참 많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특검이 검찰과 달리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건 앞서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한 비슷하네요. 내용 합니다마는 검찰은 이게 김기춘 씨에 대한 수사를 미적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늦어도 많이 늦었죠. 그렇죠. 특검팀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이 이미 대비를 했겠지만은 자택에 들어가 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꼭 뭔가 나올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김기춘 씨의 집에 한번 들어가 훑어본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니 한번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서 훑어본다는데 뭘 또 의미가 그렇게 커요? 그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아까 기선제압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과 동시에 예. 자택이 틀리면은 그게 지난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전화와 업무 일지를 뺏겼는데 예. 계속 근무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지금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고 집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건 사실 고위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거기 이제 가족들 휴대전화도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뭔가 기선제압 위축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 예.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것, 예. 그리고 삼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특검 수사를 수긍하지 않겠나. 특검 수사가 그 세 가지에 집중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는 차고 넘치는데
이 세 가지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적어도. 특검 수사가 70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도 굵직한 몇 건만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 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압수수색. 김기춘 씨의 실제 혐의를 찾으려는 노력. 실제 혐의.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이미 타이밍이 늦었지만은 어쨌건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압수수색 한다는 건 뭔가 구체적 혐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 혐의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자체가 그렇죠. 범죄의 단서를 잡았다는 거죠. 잡은 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집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조윤선 문화부 장관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통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잡은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검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제 이규철 특검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예. 기자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공통 혐의에 대한 수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해석해도 결국 그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 어제 유진용 장관도 같은 얘기했습니다만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제 시사자키에 나온 유진윤 장관의 예, 발언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유진윤 장관 인터뷰가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리스트 이전에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오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전엔 없던 일이다. 허태일 비서실장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A4 용지에 빼곡히 수백 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적힌 걸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서관이 차관한테 주는 거예요. 문체부 차관한테. 김소영 비서관이. 예. 그 차관한테 줬고 차관한테 이 조 전 차관이 조현재 차관인데 당시에 예. 그 작성 출처를 물으니까 정무수석실에서 했다. 근데 당시에 정무수석이 현 조윤선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 집도 턴 겁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게 죄로는 그러니까 죄가 되긴 되는 건가요? 이 작성한 게 어때요? 특검팀 관계자가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아주 무거운 재질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고생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아마 상당히 중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업무일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 김기춘 실장 지시 내용이 빼곡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벌 근거가 된대요. 이게 이제 저는 비망록이라기보다는 업무일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진용 장관 얘기 잠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여러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수석회에서 수석들이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뭐 그냥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예.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가는 치동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수석들이 입을 막아갖고 예.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마비시켜 놓고서는 수석회의를 소통의 장이라고 변명을 해요. 수석들의 입을 막고 그저 말하는 걸 받아 적게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영한 수석이 남긴 그 업무일지 다이어리는 다 받아 적은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 장관 얘기로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예. 받아쓰기 바쁜데 본인의 주관을 담을 여력이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 소설을 쓰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팀 관계자도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처벌은 쉽지가 않은데. 업무일지. 그럼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수석들의 예. 정언이나 예.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맞춰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네.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김진태 총장인데 김기춘 실장이 김진태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윤회 씨네 집 압수수색 못하게 해라. 막았다라는 증언이 오늘 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김기춘 씨가 김진태 검찰총장하고 자주 통화했다는 건 이미 검찰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윤회 사건 수사가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김기춘 씨가 이 문제도 직권 남용 정도의 혐의를 수사를 받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왜 범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털었을까? 오늘 와이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쇼로 끝나선 안 된다.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정수님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김진태가 아니죠. 여기 등장하는 김진태는 검찰총장 김진태를 말하죠. 이 김기춘하고 수시로 통화한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정윤의 집에 압수수색을 막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회의 중에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았다. 대검 간부들은 다 안다. 수사 방해 때는 직권남용이다. 누구의 직권남용? 김기춘의 직권남용이다. 김 전 총장 정윤회 수사 때 정씨 집 압수수색을 막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에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밝혀졌다. 26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김기춘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 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 있다죠. 예. 좌우지간 이게 그 김기춘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면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김진태는 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집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의 집 등에 대한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보고했지만 김진태가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색하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수남 당시 서울지검장이 정씨 집을 제외한 채 압색을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진태가 김기춘과 사전 논의하에 서울중앙지검에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변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환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곳들에 검찰과 지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며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색이 이루어지기 전인 14년 12월 1일치 메모에는 령뜻 총장 전달, 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진태는 김기춘과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 압색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가 전원이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검찰이 김기춘의 전화기를 압수수색했다, 전화기를 압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검찰에서 경향신문 단독으로 검찰에서 김기춘의 특검이 김기춘의 전화기를
압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일단 기사를 좀 확인해 볼게. 세시 반 뉴스네요. 방금 나온 뉴스네. 박영수 특검팀이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실제 업무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압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건 아직 덜 익은 기사네. 왜냐하면 김기춘이 그동안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예. 김기춘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지금 김기춘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이게 실제 업무에 사용했던 휴대폰이냐 그걸 물어본 건데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특검이 압수한 핸드폰에 김 전 실장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특검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였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도 검찰이 녹음 파일 내용을 기초로 한 부분이 많다. 다만 특검이 압수한 핸드폰에 김기춘의 국정개입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동안 법꾸라지로 불리며 검찰 조사를 피해간 김기춘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사용했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26일 김기춘의 자택을 압수했을 때 김기춘이 자택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일단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조윤선네 집하고 김기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조윤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지금 교체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김기춘을 압수수색했는데 얘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가 없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의심이 된다.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일단 요거는 김기춘 휴대폰에 대해서는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별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 김칫국 마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김기춘이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지를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특검에서 정유라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이 27일 정유라에 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구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 신청만 있더라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연락 왔고 그걸 확인한 즉시 오늘부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 변호인이 정유라가 적색 수배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요건은 저희 판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피의 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 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순실이 이날 불출석 통보를 해온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고 어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출석을 거부했다며 원래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라든지 해서 강제 소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전부터 새벽까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문영표, 김진수 이런 실무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색을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종 전 차관과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하여 조사했고 문영표와 정관주 차관을 27일 오전에 소환해서 조사 진행 중이며 안종범 전 수석과 홍한선 본부장을 오후에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이 문영표하고 문영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문영표는 하나다. 문영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그 삼성에 그러니까 이제 문영표를 왜 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문영표의 죄는 뭐야? 그 국민연금에 5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삼성에 이재용 손들어준 이유 이걸 이제 그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어주고 최순실이 80억을 받아 처먹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주는 문체부 차관으로서 소위 블랙리스트 10,00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놈이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저지른 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다 외우질 못할 정도야. 그죠? 어떤 놈이 어떤 죄인지까지를 우리가 다 외우지를 못할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면 이 박근혜 박근혜 대리인단이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걸 썼대요. 그 사실 확인 요청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자기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로 올라간 사건들 35건을 전부 다 사실 확인 요청서를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 부처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 확인서를 다 받겠다. 근데 그 요청서를 왜 냈냐 하면 그 요청서에 대한 공무원 기관에서 그 사실 확인을 보내는데 몇 달 걸린대. 시간 끌으려고. 30몇 가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 요청서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보내주는데 몇 달이 걸린다니까 그걸 노리고 시간을 끌려고 이 사실 확인 요청서를 헌재해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헌재가 이걸 기각하면 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과연 받아들일지 말지. 뻔히 이게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뻔한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시간을 끌어주려는 거고 이걸 기각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박근혜의 시간 끌기에 협조를 안 한다는 거고 현상이 어떤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간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자, 하여튼 그 박근혜가 계속해서 예. 뉴스를 계속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힘들어 내가. 자,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다. 예. 헌재 탄핵 절차 문제없다. 1월 3일에 첫 변론. 30일에 최종 준비기일을 열고 1월 3일과 5일에 잇따라 변론.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 주장을 기각하며 중요한 얘기네. 아유, 이거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헌재에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소추 절차가 법에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걸 기각했대. 이걸 기각하고 내년 1월 3일에 첫 탄핵 심판 변론을 열기로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박근혜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 자기가 대통령의 입장을 소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게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어. 근데 헌재에서 그걸 기각했다고. 헌재에서 그걸 기각하고 법무부에서도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헌재가 이날 2차 준비 절차 기일을 열고 법무부의 의견을 보면 적어도 탄핵 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 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 요청서까지 전부 다 기각된 건가? 이 표현이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근혜 측의 의견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관계 요청서도 다 기각됐다는 얘기인가? 계속 읽어볼게요. 앞서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에 3차 준비 절차 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1월 3일 오후 2시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5일에 2차 변론 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소추 사유 중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강요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박근혜를 뇌물죄로 볼 거냐 아니면 강요죄로 볼 거냐. 무슨 얘기냐 하면 뇌물죄는 그 재벌들로부터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고 강요죄는 재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야. 재벌들이 자기네가 뇌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을 낸 것이고 돈을 낸 건 박근혜 강요에 의한 거다. 근데 지금 이제 탄핵 그 소추 사유 중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갔나 봐. 뇌물죄든 강요죄든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둘 다 냈나 봐. 근데 이 두 가지 법은 모순이 되니까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니까 정리해서 내라라고 헌재에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고요. 예, 지금 이제 특검하고 헌재가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특검하고 헌재에서 그런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 특검이나 헌재에 대해서 쌍욕하는 글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는 없고 자기가 경험한 거다. 네가 특검이세요? 예. 지금 헌재나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욕부터 하고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정원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에 흠집 내고 헌재에 흠집을 내서 뭔가 되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재나 특검을 무조건 그 근거 없이 욕지거리부터 날리고 보면 안 된다. 정확히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확인해야 된다.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고 특검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특검을 욕한다든가 헌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헌재를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특검과 헌재가 뭐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은 오늘 그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어. 뭐가 발표가 났냐 하면 국정교과서. 이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결국 1년간 유예하기로 그 1년간 유보하기로 하고 18년부터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문제로 1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혼용한다. 그러면요, 그 얘기는 국정교과서 철회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국정교과서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만든 단한정의 교과서로만 가르쳐라. 그게 국정교과서야. 근데 검정교과서하고 혼용한다는 얘기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국정화는 결국 폐기인데 아직 박근혜가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도 난감한 거야. 이 국정교과서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다며. 국정교과서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데다가 그걸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철회는 못하는데 박근혜가 탄핵되면 바로 철회되겠죠. 공식적으로 철회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변칙 운영을 하려는 거냐 하면 연구학교? 그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는 학교를 연구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구학교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강요할 수 있다. 학교장들이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 국정교과서를 국사 선생님들한테 강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99% 국사 선생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말로 이게 연구학교라고 해서 그런 짓거리를 할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는 학교가 있다라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된다. 하여간 국정교과서를 쓰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그 방침을 철회시키는, 이걸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예산으로, 교육 예산 중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걸 못하게끔 그거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절차를 국회가 밟아야 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그 연구학교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이 돈에 눈이 어두운 무식한 교장들이 그 연구학교 지정돼서 그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쓰려고 할 수 있으니 그 연구비 지원,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려는 그걸 철회시키는 그거를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도종환 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좀 막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로님 영상 이야기를 하자면 일요일 밤에 그 자로님의 영상이 올라오기로 했는데 올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어저께야 다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이렇게 제출된 증거가 있나? 증거는 제출된 게 없고, 그게 무슨 이대 교수가 이야기한 그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예. 이대 교수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추론이야. 추정.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로님의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로님의 영상은 잘못됐다. 자로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가짜다. 라고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못해요. 예, 그 입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져봐야 아는 거예요. 또 자로의 주장이 맞다. 입증할 수 있어요? 자로의 다큐 영상이 맞다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못해요. 그것도 건져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자로님의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 그거는 건져보면 될 일이야. 그거는 건져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건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로의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자로라는 사람의 이 8시간짜리 다큐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뭐냐? 한 사람의 개인이 이토록 집요하게 8시간 반짜리 동영상을 만들면서까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이 그 한 개인보다도 진실 구명의 노력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지금 자로님이 그 동영상을 만든 목적이 그거라며 세월호 특조위를 재구성해야 된다.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자로님의 동영상이 던지는 질문 하나야. 빨리 건져서 진상을 규명하자. 지금 이 김기춘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보면 김기춘이 세월호 인양을 X친 거 아니야. 이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못 꺼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네티즌 한 사람의 문제제기지만,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빨리 세월호를 건져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빨리 선 인양, 그리고 후 조사라는 그런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며, 중요한 건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된다.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지금 1차 특조위가 왜 망가졌어? 이 박근혜가 일부러 그 특조위원회를 강제 해산한 거 아니야? 강제 해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되고,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나는 조사 기한을 무기한으로 해야 된다고 봐. 모든 관련자를 다 찾아서 마지막 한 놈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무기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자. 나는 우리 채팅창에서 자로의 동영상이 맞다 틀리다 그런 논쟁을 하면 앞으로 블랙을 걸 거야. 맞는지 네가 어떻게 입증을 해? 틀렸는지 네가 어떻게 입증을 해? 건져보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자로의 동영상이 맞다 틀리다. 그런 주장을 하지 마라. 자로의 동영상이 맞다 틀리다 그런 쓸데없는 주장하지 말고 자로가 원한 대로 자로라는 사람이 진짜 원한 그 핵심은 결국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한치도 틀림없는 진상을 규명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자. 라는 거. 그다음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은 그 결선투표 부분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요구한 결선투표는 대통령 본선에 대한 결선투표였어?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결선투표였어?
내가 지난주에 요구하다가 내가 진짜 쓰러져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요구한 건 야권 후보, 예. 잠깐만. 누가 막말을 해? 누가 막말했어? 누가 지금 막말했다는 거야? 주 없이 욕해서 너는 강퇴. 예. 일단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였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구도, 그런 구도로 가다 보면 결국 문재인이랑 누가 경선을 하겠다고 그러겠냐. 결국 문재인을 제끼고 다른 데에서 모여서 경선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재인을 끼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선판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아주 교묘하게 대통령 본선을 결선 투표하자고 물타기를 했어. 예. 원샷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를 주자. 그래서 그 결선 투표제가 결국 문재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예.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 중요한 얘기야. 내가 왜 결선 투표를 주장했냐 하면 이건 문재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야. 내가 아파서 쉬고 있는 3일 동안 결선 투표가 문재인에게 불리하다고 반대글 보낸 사람들 잘 들어. 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결선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한 건 문재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야. 뭐라고요? 왜 문재인에게 불리한 걸 요구하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들 때문에 대선이 진다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하든 문재인에게 유리해. 그러면 문재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누구도 대선 경선을 하러 안 들어온다고, 더민주로. 그러면 결국 이 더민주 경선은 문재인을 위한 경선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야. 그리고 문재인을 제외하고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여서 나머지 야권이 따로 모여갖고 지네끼리 후보를 뽑는다라면 결국 야권 후보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에게 불리한 결선 투표제를 받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안 돼? 결선 투표제는 문재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야. 그래야 다른 후보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야권표가 분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징징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차 결선 투표,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 사이에 시간이 2달 정도 되면 문재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바보니? 니네 바보야? 탄핵되고 대선까지 과정이 전체가 2달이야. 근데 야권 후보의 1차, 2차 투표 사이가 2달이 된다고 누가 그랬어?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등신새끼가 누구냐? 어떤 새끼 주둥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어떻게 1, 2차 투표가 2달 사이에 관계를, 인터벌을 둘 수가 있어? 어떤 또라이 새끼가 그런 주장을 한 거야? 하여간 진짜, 진짜 그런 말 한 놈이 있어? 나 진짜 미친놈들일세. 자, 이 결선 투표는요, 문재인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니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경선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딴살림 차릴까봐 그래서 받으라는 게 그 결선 투표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노무현이 정몽준하고 단일화를 받을 때 정몽준에게 100% 유리하다고 보여줬던 100% 전화 여론조사를 받았잖아. 그게 노무현의 승부수야. 자기에게 불리한 걸 받고 내려올 때
그때 자기가 낮아질 때, 자기가 불리해질 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마음을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문재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안전빵, 문재인에게 유리한 거 그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니네끼리 붕가붕가 하는 게 아니라면, 문재인 팬끼리 붕가붕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중도 세력과 국민 다수의 지지 지원을 받는 그런 대선 후보를 내고 싶다라면 문재인이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드라마가 되고 거기에 참여의지가 생기는 거야. 누가 봐도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내버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길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아, 문재인 다시 봤어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 문재인이 음흉하다, 무조건 지에게 유리한 방법만 간다. 그게 문재인의 선택이 아니잖아. 문재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캠프에서 룰미팅을 그따위로 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이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욕은 문재인이 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문재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불리한 선택을 해도 문재인에게 유리해. 그게 더 유리한 거야. 지금 문재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죽는 길이야. 이게 필사즉생이야. 그게 문재인에게 유리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사즉생이라고. 살려고 하는 자 죽는다는 게 그 얘기야. 잘 들어. 이거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야. 지금 문캠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가려는 게 사즉생이라고. 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문재인이 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게 사즉생이라고. 그런 각오를 보여줄 때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문재인이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 이기는 방법만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 자기네 일자리 때문이야. 이 문재인 캠프에 모여있는 것들이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지네 밥벌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문재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 지네 밥그릇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새끼들 많이 봐.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지 밥그릇 때문에 주군을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문재인에게 불리한 길로 가야 돼. 문재인에게 불리한 길, 문재인이 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할 때 그때 문재인에게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 거라고. 뭐 내 말이 틀렸어? 뭐 내 말이 지금 틀렸어? 잘못됐다는 거야? 내 주장이 국민을 죽이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 지난 금요일날 내가 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징징거리면서 문자들이 왔어. 뭔 문자가 왔냐? 박원순이 욕먹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야. 박원순의 주장은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박원순의 주장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총선하고 대선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자기가 3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왜 욕먹을 일이냐고. 당연히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박원순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달림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거야? 아, 나 진짜.
아주 짜증이 나, 짜증이. 지금 박원순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제기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개헌론을 가지고 개헌을 임기 초기에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팬들이 너무나 박원순 죽이고 안희정 죽이고 내가 볼 때 그래서 망할 것 같아. 어?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아니 그렇게 문재인이 무능하니? 그렇게 문재인이 불리해? 도대체 문재인 팬들은 왜 그렇게 문재인을 못 믿는지. 아마 고열에 시달리고 아파 죽겠는데 징징대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열받았고, 아유 나 진짜 내가 방송 다시 열면 반문재인 해야 되겠다 싶더라니까.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고 싶었어. 아주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문재인의 진짜 팬들은 안 그래. 이 덩다리들, 그 묻지마 팬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면 니들 때문이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건 니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문재인 그 지지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들볶아대면 그게 정통이 한 짓이랑 뭐가 틀리냐고. 왜 정동영이 27%밖에 못 얻었는 줄 알아? 그런 짓거리 해서 그래. 정동영 말고 다른 후보는 다 죽이겠다. 전부 다 욕지거리 돼가지고 다른 후보 팬들이 정동영 안 찍었어. 그래서 정동영이 역대 최대 표 차이로 진 거야. 역대 대통령 그 투표율 중에 이명박 당선됐을 때가 제일 낮았고, 그때 정동영이 얻은 표가 제일 적었어. 야권 표 중에. 그렇게 적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그 정동영과 통하는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 후보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짓밟아가지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정동영 안 찍었다니까? 그래서 망한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그때 그 정통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그런 짓을 하면, 그건 노무현 정신도 아니고 문재인 정신도 아니야. 나는 내가 아는 문재인이라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더 중시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아는 문재인이라면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권을 교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어. 근데 지금 문재인이 오로지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 후보 그렇게 하면 니들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징징대면 후보는 될 거야. 대통령은 안 돼. 니네가 그런 자세로 지지하면 문재인이 후보는 돼도 대통령은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이번 대선이 야권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봐봐요. 그 종편이 탄핵 딱 가결된 순간 적으로 돌아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토요일 날 텔레비전을 봤어. YTN을 봤는데, 야, 이 새끼들 얼마나 웃기냐 하면, 여러분 그 운영궁 앞에요. 운영궁 앞에 보면 길이 얼마나 좁아. 낙원상가 앞에. 거기 간신히 4차선도 안 되잖아. 그죠? 4차선도 안 되는 그 도로에 사람이 가득 차도 5,000명이 안 돼. 5,000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YTN에서 계속 서울시청 광장 앞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서울시청 광장 앞이라고. 그래서 그 소위 박사모가 제일 많았던 장면을 고정해놨어. 픽스. 계속 되돌이해서 그걸 보여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촛불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잖아. 경찰 추산 박사모는 10,000명 모였다며. 그리고 우리 촛불 55만이 모였고 전국 70만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거 안 보여줘. 그러면서 자막도 가짜로 되고 그러면서 종편들이 적이 됐어요. 종편이 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중도층이 흐트러진단 말이야. 흔들리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종편에서 끊임없이 새누리당을 이리 살리고 저리 살리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 친박에서 친박이 임명진이를 데려다가 새로 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근데 그 임명진이가 막 박근혜하고 친박을 쌍욕을 하더니 그리 또 씩 갔어. 그러니까 이제 비박계랑 나머지가 다 또 임명진을 욕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탈출하겠다는 비박계가 지금 1차로 29명인가가 탈당을 한 거야. 35명이 한다더니 29명만 탈당을 하고 그 6명이 이제 남은 거야. 아니다. 2차 탈당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외 지구당 사람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비박계로 합칠 거다. 그러면서 막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이 썩을 것들아. 너네는 박근혜 당선에 공 안 세웠어? 지난 총선 때 박근혜 안 팔았어? 니네가 진박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 뺐지 다른 것들이 어디서 박근혜하고 무관한 척하면서 진짜 보수, 개혁 보수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아주 지랄이 창궐을 하고 있어. 개보신당이라며. 그래서 개보신탕이라고 막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 종편에서 새누리 그 탈당파를 띄우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무지 애를 쓰고 있고 지금 국민의당은 어떤 수를 쓰든지 좀 걔네들이랑 손잡아 보려고 지금 국민의당은 어떤 수를 쓰든지 새누리당 비박계하고 손을 잡아 보려고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개헌할 때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손학규하고 그 비박계는 MB계죠. 얘네들이 이제 지네들이 그 개헌론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3후보를 내보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피고 있는데 국민 다수가 지금 개헌 아니다. 국민 60%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대선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헌론으로 뭉치려는 애들한테 힘이 안 받아지는 거야. 내가 제대로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 그게 70% 60% 가까운 숫자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헌으로 판을 꾸렸는데 그게 안 팔리는 거야. 그게 안 팔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나경원 같은 게 딱 멈춘 거라고. 이게 개헌론이 막 붐을 얻고 뭔가 이렇게 그 여론이 붙어주면 씩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개헌론이 그 재미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개헌론이 지금 재미를 못 보니까 탈당파들이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상황이다. 쟤네들도 지금 좀 혼란스럽겠지. 그죠? 그 다음에 반기문을 이제 막 띄웠단 말이야, 애들이. 반기문을 막 띄웠는데 사람들이 또 다 알아봤어. 반기문에게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반기문을 막 세계적인 리더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잔뜩 띄웠는데
우리 국민들이 딱 보자마자 반기문에게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그러면서 명바타. 반기문은 명바타. 그래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또 JTBC에서 아유 그냥 반기문에 대해서 마치 준비된 그걸 뭐라 그러니 검증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끼듯이 그냥 그 조카 비리부터 해가지고 성완종 얘기며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확 열어버렸더만. 예. 이 반기문에게 드리워진 이명박의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미 2달 전에 11월 5일에 우리는 11월 5일에 쟤네들의 수를 다 읽었잖아. 그죠? 지금 이 새누리당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놈들이랑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거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명박의 아바타를 세우려고 한다. 그걸 우리는 이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딱 그 정세가 다 보이잖아. 그죠? 정세가 다 보이고 먼 짓거리만 하면 국민들이 이게 제3지대냐? 진짜 너무 웃겨. 이제 막 무슨 새로운 정당 운동 하려면 이게 제3지대냐? 전부 다 댓글로 그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후보가 뜨면 네가 명바타냐? 지금 국민들이 둘 중에 하나야. 네가 제3지대냐? 네가 명바타냐? 그러는 바람에 뭐래도 안 돼 쟤네가. 그지? 맞지? 막 뭔가 이렇게 잔뜩 막 꾸미고 막 야바위 짓을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정신없이 했고 뭔가 새로운 정당이 나옵니다. 네가 제3정당이냐? 이러고 딱 물어보는 거야. 또 막 이 후보를 이래 붙고 저래 붙이고 화장하고 눈썹을 바꿔가지고 변장시켜갖고 탁 내보내면 네가 명바타냐? 딱 2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지? 막 모든 정당을 막 이륙 헤매고 저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막 베라벨 포장을 딱 해갖고 짜잔 내놓으면 네가 제3정당이냐? 한마디에 끝나버리고 막 변장을 시키고 머리를 지지고 볶고 막 한쪽을 밀고 막 이래가지고 딱 새로운 후보라고 내놨는데 네가 명바타냐? 그래버리면 그것도 끝이야. 쟤네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뭘 해도 안 먹혀. 뭘 해도 눈에는 제3지대고 뭘 해도 눈에는 명바타야. 뭘 해도 소용없어. 자 그래서 이 안철수가 지난번에 이제 8인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안철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가 속이 급했어.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무슨 정치 지도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야권 후보들이 다 쌩까버렸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은 만나줬는데 야권 후보들 뭉쳐서 얘기 한번 해라 그래갖고 뭉쳐줬는데 이게 지가 주도하려고 완전히 안철수 띄우려는 작전이었잖아 종편에.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옆자리에 안희정이 앉는 바람에 안철수는 묻히고 안희정만 뜨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예. 안철수가 안 됐다 싶기도 해. 예. 하여간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헌재에서 나온 얘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은 계속 탄핵의 절차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랬나 봐.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은 탄핵의 절차의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미 법무부하고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 없다. 매듭을 지어버렸어. 그리고 쟁점 중심으로 풀겠다. 예. 쟁점 중심으로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3일, 5일 신속한 심리가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 천정배가 아직 살아있어? 아니, 아직 천정배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있네? 그래요,
뭐 허경영도 출마한다는데. 너 천정배냐? 예. 자, 예.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숨쉬기가 어려워. 내가 더 하면 내일 방송 못할 것 같아. 예.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여러분이 기대한 내용에 못 미쳤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다 제가 잘못한 거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저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전에 간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어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예.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어떤 선진국가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온 국민의 진짜 민주주의를 가고 있다. 옛날에 제가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그 영조가 정조에게 그 손주를 가르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그 위에 뜬 배와 같다. 이 백성은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백성이 성이 나면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그러니 늘 백성을 중심에 둬라 라는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서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번에 그 교수협의회에서 군주 민수다라는 사자성어로 지금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어떤 나라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정말 참여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브렉시트나 또는 트럼프 선거에서 보여지듯이 이 미디어가 짜고 치고 유도하는 잘못된 선택의 길, 잘못된 선택 유도를 당당하게 이겨내면서 바른 길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 그리고 이 박수는 지금까지 잘했다라는 박수라기보다 지금부터 더 잘하라는 응원의 박수다. 지금부터가 힘들 거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박수치면서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요, 대대적으로 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 헌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탄핵 결정을 신속하게 할 거다. 예, 우리가 이번에 저기 300만이 모이면 저기 헌재 탄핵이 한 달은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뭉칩시다. 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업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잠시만요. 자, 다음 방송은 그럼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